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보도국 소속이죠. 박원식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미국 대통령 그동안 계속 말이 많았어요. 뭐 나이가 너무 많다, 뭐 인지력이 떨어진다. 결국 대선 후보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으로 지금 델라웨어주 사지에서 격리 중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죠. 자신의 X에 성명을 올리고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X가 이제 옛날에 유튜브 트위터를 말합니다. 아니고. 예. 바이든 대통령 성명에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의무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대선 후보로 지지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당내에서 지속되어 온 사퇴 압력이 워낙 컸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미국 대선에서 후보 공식 지명 절차만을 남겨둔 현직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어머니가 인도, 그래서 아시아계고요. 아버지는 자메이카, 그래서 아프리카계 아시아 첫 대통령 후보가 되겠군요. 네, 그렇죠?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큰 대세는 지장은 없는 것 같고요. 클린턴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민주당원들이 지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은 당 대선 후보가 되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리하겠다 이렇게 천명했고요. 그리고 이후 미국 하원에 있는 흑인 의원 모임이나 방금 말씀하신 히스패닉 계통 의원들하고도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고 미국의 A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리면 아직 후보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다음 달 19일에서 22일 사이에 시카고에서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요. 그에 앞서 다음 달 초에 온라인으로 미리 후보 선출을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대통령 그동안 바이든 대선 캠프를 명칭 이름을 아예 바꿨습니다. 명칭 이름을 해리스를 대통령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자, 다음 소식을 좀 알아보죠. 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이제 임기를 마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주말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가 있었어요. 네,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고 중앙지검. 검찰총장한테 보고도 사후에 했고 문제는 제3의 장소에 됐다. 검찰 청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를 두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는데요. 서울중앙지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은 원칙을 어긴 일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자신은 그동안 우리 법 앞에는 예외도 특혜도 선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지만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며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장은 이어서 오전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 즉 대통령 경호처가 관련한 부속청사에서 조사한 점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대검은 진상 파악에 착수했는데 다만 대검 관계자는 감찰 착수 단계는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군요.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이 물러나든지 아니면 뭐 이 밑에 간부들이 무슨 문책을 당하든지 이런 걸 봐야죠. 대검에서 감찰은 아니라고 했지만 사실은 속내는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죠. 어제 김민기 학전 대표, 학전이라는 게 이제 배울학자의 밭전자죠. 그러니까 이제 정경윤 할 때 전자. 맞습니다. 제가 밭전자인데 아침 이슬, 친구, 상록수, 봉우리 뭐 제가 다 합니다. 웬만한 노래. 김민기 대표 결국 별세했군요. 네, 김민기 학전 대표는 어제 별세했다고 이렇게 학전 측에 알렸는데요. 향년 73살입니다. 너무 아까운 나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고 김민기 대표는 33년간 대학로에서 배움의 밭이라는 학전을 읽으면서 우리나라 공연 문화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아침 이슬이나 상록수의 작곡가로도 잘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수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에. 네, 가수로 활동할 당시에는 정항 시인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가 어떤 예를 들자면 김민기 씨가 작곡을 하면 모두가
금지국이 된다 이런 왜 말도 그래? 있었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사실은. 그만큼 네. 우리 민주 정신이나 이 어떤 민중이나 우리의 이제 뿌리를 뽑고 있는 독재 체제나 이런 반민주대에서 참을 수 없었던 근데 직접적으로 겁니다. 표현은 안 했어요. 그죠? 뭐.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눈여겨볼 대목이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이라고 예, 이렇게 예. 제작해서 했는데 이게 유럽까지 공연이 되고요. 그러니까 아주 뮤지컬 역사에서는 기념비적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예. 그리고 개그맨 장두석 씨도 66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67세로 지금 67 세로 연합뉴스에서는 나와 있습니다. 예, 참 아까운 분입니다, 그분도. 네, 여기까지 하죠. 뉴스 브리핑 박원식 기자였습니다. 이대순 기자가 나왔는데요. 네. 조용히 들어와 있는데. 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오늘 무슨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오늘 불교인권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랑 그리고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었는데요. 미얀마의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었습니다. 네. 불교인권위원회 범상 스님의 말 들어보시죠. 이러한 문제들을 하루빨리 우리 미얀마의 민주화를 열망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으로 더 이상 이러한 참담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힘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불교 인권위원회 대표는 오랫동안 이제 진관 스님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 승복이 독특한 우리 맞습니다. 진관 스님. 그리고 범상 스님은 그 밑에서 이제 사무국장 총장 하시는 분인데 네네. 범상하지 않은 스님입니다. 참고로. 네, 예. 범상치 않으셨더라고요. 번명히 그렇다는 얘기고요. 네. 자, 국회에서도 이 미얀마 평화 이 이용선 의원까지 오늘 한 거 보니까 국회 차원에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저도 궁금해가지고 조금 여쭤보고 그랬었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건데 예. 국회 의원들이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를 이렇게 회복을 위한 모임을 만들었다고 해요. 예. 그래가지고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는데 특히 이용선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모임의 운영위원장으로서 이번 기자회견을 주최한 겁니다. 예. 우리 국민들에게 미얀마 내전으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알리기 위해 열었다고 해요. 이용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그 종교 시설 학교에 이르기까지 미얀마 그 군경의 진압이 지금 그 심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학생도 죽고 또 고승까지도 사살하는, 이건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단계에서 보이는 군부의 발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권위원회에서 이제 그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좀 그 국회에서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이제 자리를 좀 마련하게 됐던 거죠. 예. 그동안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이후에 여러 가지 희생이 많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이렇게 크게 활발하게 무슨 지원 활동이라든지 그런 게 별로 제가 보기엔 크게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 모임이 있다는 게 네. 굉장히 좀 새롭게 느껴지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저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이런 소식을 좀 알게 돼가지고 좀 신기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예를 들면은 난민들을 위해 가지고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국에 와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비자 발급을 돕고 있다고 해요. 이제 정부가 무너지다 보니까 비자와 같은 우리나라 체류를 위해서 서류 발급을 위한 그런 발급 자체가 중단되고 이런 사태들이 있어가지고 예.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 위해 좀 나서나 봐요. 예. 또 군부 쿠데타에 대한 비판 성명들을 주기적으로 발표하고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얀마의 심각한 내전 상황을 알리기 위해 노력한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이 미얀마 상황은 그러니까 군부가 이제 장악을 했잖아요. 근데 네. 이제 반군이 조직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 군부에 대항하는. 근데 반군하고 지금 내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 공격하고 그럴 네. 때는 미사일 공격도 하고 막 그러고 지금 네, 외신통해서 정말 많이 알고 계시네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 우리나라 이 국회의원들 모임은 네.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겠죠. 네. 앞으로 이제 어떤 활동, 이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네.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전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잖아요. 예를 네. 들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중동 전쟁이 발발할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들로 미얀마 내전이 국제적 관심에서 좀 멀어져 있다고 보고요. 이를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용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예. 그 전쟁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발발하면서 그 미얀마 상황이 국제적 관심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치열한 그 미얀마 민중들 또 민주 세력들 소수 민족들의 항쟁을 통해서 그 군부의 처지가 갈수록 좀 고립되는 것 같아요. 네, 군부가 고립된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반군이 이제 열심히 이제 저항하고 있는데 네. 불교계도 이 미얀마를 돕기하는 활동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해온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불교계 활동은 어떻습니까? 지금 불교 인권위원회가 시민단체나 미얀마 스님들과 연대해서 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범상 스님의 말 들어보시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제 지금 현재 같이 함께했던 스님들 쪽에 많은 이제 미얀마 불자들이 왔으니까 그분들하고 연대하고 우리 유관 단체들 연대해서 예, 그 지난달에 말이죠 미얀마의 그 원로 스님이 이제 입적을 하셨어요. 이제 총격을 받아서 미얀마 네. 군부. 네. 그래서 지금 미얀마에서 스님들도 상당히 희생이 많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례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또 사과도 했습니다. 미얀마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은 군정 종교문화부 띤 우린 장관이 소셜미디어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군부 총격으로 스님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방송에서 띤 우린 장관이 이제 말하기를 조사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미나옹 훌라잉 최고 사령관의 글을 예. 대독했습니다. 예. 그 불교 사원이죠. 네인 미타요의 주지 스님. 맞습니다. 아신 문인다비 네. 왕사이라고 하죠. 스님을. 네.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미얀마 스님들이 처음에는 이제 군부의 소행인지 처음엔 파악이 안 돼서 크게 대응하지 않다가 이제 그걸 확인이 되니까 이제 거세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증인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서야 인정한 걸로 봅니다. 예. 네. 스님들의 시위가 벌어지는 등 그 이제 그러니까 미얀마 스님들도 들고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맞습니다. 예. 네, 미얀마 불교계에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들고 나왔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사과를 했다는 얘기는 상당히 그걸 의식하고 있네요. 또 군부도. 네, 이제 그 이유가 또 예. 있었는데요. 이제 그 불교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이제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는 스님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고 이제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비판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건데 실제로 전통적으로 미얀마 불교계는 군부 정권과도 가까운 관계를 맺어왔다고 하고요. 그리고 훌라잉 최고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이달 초에 미얀마 불교 최고기구에 의전용 벤츠 승용차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국제사회 특히 이제 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불교를 매개로 연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저도 이제 동감하는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미얀마 군부에 연료를 공급하고 있고 이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해요. 군부는 이를 민간인 학살에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제 민간 단체들은 이를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면 미얀마 군정의 학살에 방관자임을 자처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는데 저도 이거에 좀 동의하는 바입니다. 예. 당연히 동의해야 되겠죠. 네. 오늘 상당히 진지한 내용, 네. 무거운 내용을 좀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정치한 놀자 이델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림으로 부르기도 좀 어렵고 또 조각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예술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좀 어마어마한 작품들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의 자수전 태양을 잡으려는 새들 제가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새가 태양을 잡는다고요? 이거 와닿지도 않는데요, 저는. 들어보시죠. 그리고 네. 자수전을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네. 생소하긴 합니다만 네. 우리가 규방은 뭐 조선시대 우리 여성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규방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했던 공예 그게 자수인데요. 바느질, 실과 바늘이 필요한 공예죠. 네. 옷도 기우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뭐 맞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또 틀렸어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예. 사실 앵커께서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예. 생각하고 전시를 갔는데 예. 이렇게 자수가 조선시대 여성들의 전통 공예로 접근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이제 전시에서 다루는 시점은 근대기입니다. 예. 우리 사회가 가장 이제 격동적으로 변했던 시기 근대기 그리고 그 이후에 현대의 자수들을 다루는데요. 이 시점의 자수는 위치
위치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위상이 달라졌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예. 단순히 우리가 삭바느질이라고 하는 네, 네. 일종의 뭐 살림이나 생계 수단을 좀 넘어서서 엘리트 여성들의 교육 수단이나 아주 럭셔리한 그 명품 그리고 독창적인 조형의 요소를 담은 예술로 바뀌던 때였어요. 예. 그래서 저도 그냥 뭐 어디 기운 것들이 좀 많겠다. 그렇게 네, 생각했는데요? 보자기나 예. 그런 것들이 걸려 있겠다 생각하고 갔는데 맞아요. 네, 좀 생각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그래서 국립현대미술관은 요 분기점에 등장한 자수 작품들을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전시 소개를 먼저 이 박혜성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로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수하면 전통 자수, 규방공예로서의 전통 자수만 떠올리세요. 그래서 이제 자수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갖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현대에는 한국이 굉장히 역동적인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뭐 개항, 식민, 전쟁, 산업화, 세계화 등 그런 사회 변화에 대응해서 자수 역시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변화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그런 변화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전시입니다. 예, 상당히 그 차분하게 얘기하시네요. 여성들의 교육용으로 이 자수가 활용됐다. 그러면은 글쎄요. 조선시대 규방공예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어떤 자수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생겼나요? 네, 있었습니다. 네. 그 우리가 일제강점기이기도 하고 그 1900년대 초부터는 이제 조선인 여성들도 일본으로 유학을 좀 많이 갔죠. 예. 네. 그때 이제 일본 도쿄에서 여자 미술 전문 학교라고 하는 미술 전문 학교가 굉장히 이제 조선인 여성들이 많이 유학을 갔던 곳입니다. 입학생들 중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서양 화가인 나혜석 유명한 분. 네, 화가 그리고 대표적인 동양 화가 천경자 아주 유명한 분. 네, 등이 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 학교를 졸업한 조선인 여학생 100명 중에 90명이 자숙과 출신입니다.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인데 물론 이제 뭐 기술자 양성보다는 이 교양을 겸비한 엘리트 여성을 배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이 여성들이 조선으로 돌아와서 뭐 여학교의 교사들을 맡으면서 경제적 자립을 하게 되고 또 자수 작품들도 이제 자신의 제자들인 또 학생들에게 이으면서 이 좀 작품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공금주 기자 얘기대로 우리가 자수하면은 이 사랑방 같은 데서 우리 어머니들이 바느질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했거든요. 네. 고정관념이네요, 이게.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사실 알기는 못했어요. 이걸 보고 알았어요. 이화여대에 자수과가 생겼었군요. 네. 근데 이 과 이름이 이건 아닐 텐데 지금은. 네, 지금은 그죠? 아니라고 저도 알고 네. 있는데 자수과란 저도 말은 없어요. 간첩이 자수하는 그런 자수과도 아니고. 저도 몰랐는데 자수과가 있었더라고요. 과거에. 그래서 그 1회 졸업생의 이제 그 자수과 교수도 맡았던 김혜경 교수의 작품도 걸려 있고 또 조금 더 흥미로웠던 거는 지금은 숙명여자고등학교죠. 그 예전에 숙명여자고등 보통학교 이 여학교의 학생들이 졸업과 가제 전시회로 이제 등나무 아래 논이는 공작을 아주 대작으로 자수를 놓습니다. 실제로 그 작품 옆에는 이제 자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이 흑백 사진도 걸려 있어서 아 여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루어졌었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할 수 있죠. 네. 근데 자수와 불교 미술 회화, 불화 이것도 연결이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실과 바늘로 불화 작품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네, 저는 사실 불심은 실과는 상관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 근데 있더라고요. 저는 어마어마했고 가장 주목될 만한 작품 중에 하나라고 감히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1994년입니다. 네. 국가무형문화재가 된 제80호 자수장 최유연 보유자의 팔상도 팔상도. 걸려 있습니다. 팔상도 다들 아시죠? 예, 그렇죠. 뭐 열반에 이르기까지 부처가 일생을 8장면으로 8장면을 묘사한 압축한 그림. 거죠? 네. 근데 이 작품 아주 대작입니다. 가로 세로가 2m, 1m가 넘고요. 8작품이 양 벽면에 4개씩 나뉘어서 걸려져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많이 서 있었어요. 그래요? 네, 경전의 내용을 가장 체계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이 경남 양산 통도사, 우리가 영축 총림이라고도 통도사. 하죠. 네, 이 팔상도 통도사의 팔상도를 모본으로 해서 천연 염색 수시를 한 땀씩 놓았습니다. 자련수, 의련수 등의 전통 자수 기법과 또 채자수장이 이제 독창적으로 고안한 이 자신만의 기법을 통해서 아주 화려하게 보여줬습니다. 예. 통도사 팔상도를 자수로 표현한 네. 작품. 네, 실제로 목격했다는 거죠. 직접 눈으로 네, 저는 보고 뭐 꼭 촉감도 느끼고 이랬습니까? 아니면 만지지는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건 큰일 네, 납니다. 앞에 걸려 있어서 예. 만지지는 못했는데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보는 면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실로 만들어지다 보니까 더 화려하고 섬세하고 그 안에 이제 담긴 이야기들을 젊은 친구들이 좀 많이 웅성웅성 이렇게 많이 보더라고요. 젊다는 게 뭐 20, 30대. 그렇죠. 저를 포함한 네. 아, 그럼 20, 30대 맞군요. 네. 예. 그리고 이 작품의 비하인드 스토리, 뒷이야기가 좀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 네. 이 최자수장은 팔상도를 접하고 이 네. 통도사 팔상도를 보고 이 작품을 내가 자수로 짓게 해달라고 10년간 기도를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 작품을 또 완성하는 데까지 걸린 기간도 10년이 넘습니다. 이야. 그래서 결국 2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보통 불심으로 이 작품에 사실 매진한 게 아닙니다. 쉽지 그렇군요. 않은 일이죠. 예. 박혜성 학예연구사의 요 팔상도 인터뷰도 한번 들어보시죠. 인물이며 아니면 건축물이나 자연물 하나하나 표현 방법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평면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공간감이 있고 웅장하면서도 섬세하고 요즘은 AI가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는데 그런 시대에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손으로 오랜 동안 작업을 한 것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 전시가 언제까지 하는지 그리고 또 뭐 한남동 무슨 작품이 있다면서요? 끝으로 얘기해 주세요. 간단하게. 현대적인 추상 네.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송정인 작가의 작품인데 1960년대부터 이렇게 작품을 쭉 해오면서 문교부 장관상 우리 예. 옛날에 상도 받고 이 작품 하나가 한남동의 집 한 채 값이라는 알겠습니다. 네,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작품들은 다음 달 4일까지 네,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관에서 덕수궁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권금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인데요. 불교와 현대 심리학 그리고 뇌과학과의 대화를 주제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김봉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불교 유식학 있잖아요. 대승불교의 여러 이제 이론이나 사상 가운데 굉장히 좀 난해하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 있는데 마음의 문제를 주로 다루지 않습니까? 예. 마음의 작동, 심리 이런 걸 다루다 보니까 심리학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뇌과학과도 또 연결이 되겠군요. 당연합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유식불교의 대전제는 나와 세계는 유식, 오로지 식뿐이다. 예. 나에게 인식된 것뿐이다.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 불교를 주관적 관념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예. 모든 것을 내 마음속에 있다 그러니까. 예. 하지만 요즘에는 마음이 또한 물질을 창조해 낸다는 것에 대해서 뇌과학이라든가 양자 역학 이런 데서도 다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불교가 더 이상 주관적 관념론이다 이런 소리는 듣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은 이 유식은 역시 뇌과학과 연결이 되고 예. 또 전식 득지라고 해가지고 지혜를 얻는 실천까지 다루고 있거든요. 예. 분별지를 넘는 실천, 예. 지혜. 그렇기 때문에 심리 치료와 같은 그 현대 심리학과도 연결이 된다. 그렇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불교가 이제 심리치료의 어떤 하나의 어떤 방편이 된다 그래가지고 뇌과학 심리학과의 대화를 시도하는 노력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시도한 책이 최근에 또 나왔군요. 그렇습니다. 네. 대한불교진흥원이 진행하는 대원불교학술 총서 가운데 16권으로 이 유식학으로 보는 몸과 마음이라는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불교학과 안환기 교수가 집필을 했는데요. 이 책은 대승불교 유식학에서 보는 몸과 마음을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과의 이 성과에 견주어서 풀이하고 있습니다. 정서작용과 인지작용의 토대가 되는 몸과 이 마음의 유기적 관계를 초기 불교의 5원 12처 18개 네. 그리고 불파불교의 5위 75법
그리고 대승 유식학의 5위 백법을 통해서 고찰을 하고 있고요. 또 유식학의 이 심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예. 마음의 작용. 이 51가지를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그리고 긍정적 인지와 부정적 인지 이렇게 4가지로 새롭게 분류한 점이 주목되는 그런 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라는 게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속성이 있는지 어떻게 변화하고 생겨나는지 복잡하기 때문에 이 유식학의 입장에서 인간의 정서와 인지작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이걸 주목합니까 지금? 네, 인지작용 또 정서작용 이러한 그 유식학의 해석이 과연 현대 심리학이나 이 뇌과학과는 어디서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하는 이 접점을 탐색한 그런 책이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몸과 마음의 관계를 조망하면서 이 보통 사람들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 유식의 입장과 또 심리학 및 뇌과학의 입장에서 이 대비해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저 유식학의 수행 과정을 이런 그 내담자 중심 치료라든가 이완 반응, 인지 치료와 같은 이 현대 심리학의 치유 방법과 비교 분석하면서 그 의미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예. 안환기 교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뇌과학이고 그 유식학은 이제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이제 매칭시켜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서양의 그런 심리 치유와 지금 가장 활발하게 관심을 받고 있는 뇌과학 이런 것과 어떻게 하면 연결을 시켜서 유식학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던 거고. 그렇다면은 그 유식학과 심리학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네, 설명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유식학은요 마음을 인지적인 측면과 이 정서적인 측면 이렇게 고루고루 제시를 하면서 아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분류를 기반으로 해서 이것이 심리치유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테크닉이라든가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겠다. 그런 입장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51가지 심소 마음 작용 가운데 혼침하고 도고라는 게 있거든요. 혼침이라는 거는 잠자듯이 이렇게 푹 깔아앉는 예. 거고 도고는 좀 들뜨는 거거든. 예. 근데 이것이 혼침 같은 경우에는 이건 우울증과 연관이 되는 것이고 들뜨는 도고는 일종의 불안 증세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그 메커니즘을 유식을 통해대로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은 현대의 이 심리 치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요즘 또 크게 주목받고 있는 또 학문 분야가 뇌과학인데요. 뇌과학과의 접점, 유식학과. 여기에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몸과 마음의 관계 지금 뇌과학이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뇌의 활성 부위를 지금은 다 촬영을 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도 어떤 스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명상에 들어갔을 때 뇌가 어떻게 활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도를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이 상호 작용한다 하는 증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 유식학하고 뇌과학이라든지 심리치유 방법을 그 융합해서 하나의 심리치유 방법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 전망을 한번 가늠해보는 그 현실입니다. 예, 그 안환기 교수도 책에서 얘기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유식학과 심리학, 뇌과학 이게 통섭이라고 그러죠, 이걸 통섭의 가능성과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책에서는 이미 다소상히 밝혀놨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제 초기 단계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그 전망은 더 이제 지켜볼 대목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유식 불교는 정신이 물질을 만든다 하고 또 뇌과학은 물질이 정신을 만든다 하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접점이 있겠는가, 화해될 점이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여쭤봤더니 안 교수 얘기는 어떤 것이든 둘 다 이 인간이 하는 일이고 또 인간에 대한 탐구기 때문에 통섭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똑같이 다 인간에 대한 탐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식도 마찬가지이고 뇌과학도 그렇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뇌의 여러 가지 부분 그다음에 작용 이런 것을 분명하게 밝혀놓은 학문이 이제 뇌과학이고 치유 쪽은 오히려 심리치유 이쪽이 더 강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충분히 파해가 가능하고. 예, 그러면 마무리 말씀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 책이 어쨌든 유시각의 이 51가지 심소를 현대 용어로 새로 다 네. 풀이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식 불교가 우리에게 이게 현대 언어로 다가오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반가운 것이고, 이것이 요즘 붐을 이루고 있는 명상이라든가 이런 네. 것과 더불어서 이 지혜를 얻는 이 수행이 더욱 주목받게 됐다. 그런 점에서 희망적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청학동 김봉래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오늘과 내일 날씨 이지영 기상청 캐스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낮 동안에도 비가 계속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밤 시간대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는데요. 지금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또다시 폭우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에 최고 150mm 이상, 서울 등 그밖의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많게는 120mm 이상, 충청 이남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경기 북부에는 시간당 70mm의 비가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곳곳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내일 낮 기온 대전 32도, 광주 대구 34도, 서울은 29도가 예상됩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